환영합니다. 저는 모토로라 레이저 7D 울트라입니다.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기를 켜면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는 환영 페이지가 뜨네요. 저는 영어로 바꿀게요.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크기와 텍스트 크기를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대 기능, 선택해서 읽어주기, 그리고 전체 토크백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냥 선택해서 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시각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사용하거나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기능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해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이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을 꺼내 볼게요. 잠깐만요. 아마 테일 스케일이 켜져 있을 거예요. 네, 켜져 있어서 기기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화면 하단 어딘가에 예를 들어 모토로라 레이저 70 울트라를 설정하세요 라는 팝업이 뜹니다. 혹은 비슷한 안내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한 기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단일 숫자 아니면 그냥 숫자 하나가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는 3개의 다른 숫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3개 중에서 한 기기에 표시된 숫자와 같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 기기에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모든 구글 계정을 옮길 수 있고 사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도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므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 여기서 와이파이를 선택해 로그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카드를 삽입하고 싶다면 여기 물리적인 트레이가 있으니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eSIM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심카드 한 개만 지원하며 다른 한 자리는 eSIM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eSIM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설정해서 따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심카드를 넣지도 않았고 와이파이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정으로 구글 계정 로그인은 생략됩니다. 앱, 데이터 저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날짜와 시간 자동 설정이 진행되며 이는 설정 과정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옵션들을 나중에 설정해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완전히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모토로라 제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비싼 기기 값을 지불했는데 데이터를 넘겨 그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게 돕는 셈이죠. 당신은 더 비싼 기기를 사고 그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사는 겁니다. 향상된 기기 지원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기 데이터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꺼버리세요. 배터리 사용 최적화, 당신의 전력 소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와, 이게 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업데이트인가요? 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꺼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세요. 만약 와이파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화면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라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다음은 핀 설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기기 보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인 핀 외에도 추가 옵션에서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기기를 실제로 보호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꼭 보호 설정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기기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행하게도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도난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누가 그 기기를 갖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한
구글 계정과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누군가 그 기기를 갖게 되었을 때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이걸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냥 초기화해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초기화 후에는 보통 화면 잠금과 구글 계정이 함께 있으면 기기가 FRP 공장 초기화 보호 잠금 상태가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기기 설정을 진행할 때 화면 잠금이나 구글 계정 중 하나를 반드시 인증해야만 설정을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인증하지 못하면 설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멋진 벽돌 같은 폰만 남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업무용 폰이라서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기기를 사용하고 보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제 여기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이런 설명에 관심이 없다면 한 7분 정도 앞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꽤 집요하게 설명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그냥 이게 저를 짜증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제는 제가 대체로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았으면 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권한이 있는 모든 앱과 서비스가 기기의 위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확도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셀룰러 네트워크 타워, GPS 같은 무선 신호 정보와 기기 센서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걸 꺼도 기기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앱과 서비스가 위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법적으로요? 접근 권한이 있거나 여러분의 허락하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접근할 수 있다면 사실상 여러분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셈이죠. 이렇게 명확히 말하는 이유는 이 설정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짓을 못하게 막아주는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더 가깝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여전히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글 한번 보세요. 이 소름 끼치는 놈은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여러분의 데이터를 계속 가져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런 개 같은 짓 때문에 집단 소송에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대기업들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스캔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앱과 서비스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스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뭔가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게 진짜로 꺼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일어서라는 식의 농담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무언가를 껐는데도 작동합니다. 당신은 장애가 있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걸 꺼두는 걸 추천합니다. 신경 쓰지 않더라도요. 왜냐면 혹시라도 집단 소송 같은 게 자동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런 일로 소송에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그런 건 꺼버리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구글이 당신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팔고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이죠.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원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내고 사가야죠. 결국 당신들은 데이터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니까 제 데이터를 사갈 여유쯤은 충분히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나 당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공짜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우리에게 이런 데이터에 대해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때쯤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조사들에게 데이터 판매가 실제 기기 자체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TV 제조사인 하이센스의 경우 TV 자체보다 TV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판매해서 4배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안드로이드가 무언가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런 데이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꼭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계속 그들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그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다른 선택지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이드가 애플 생태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애플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고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도 아니라면 차라리 더 안전하고 내 데이터를 팔지 않는 플랫폼을 쓰는 게 낫겠죠. 구글과는 달리 말이죠. 그러니 이런 태그 하나 없이도 이건 그들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와 앱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정말 좋은 시작이죠. 저는 이런 걸 항상 좋아합니다. 그냥 바로 말하자면 계속 진행하면 이 기기가 구글에서 업데이트와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이건 좀 BSC스럽게 복잡하게 쓰여 있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요. 기기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모든 기기가 업데이트 되긴 하죠. 하지만 이건 사실 좀 더 교묘합니다. 이건 사실 설정해서 끌 수 있는 시스템 업데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건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OTA over the air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머리를 극적이면서 OTA 업데이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당신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의 기기에 있지만 당신은 존재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정해서 이걸 검색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로 긍정적인 역할, 즉 보안 패치 설치를 담당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패치가 적용되어 기기에 설치됩니다. 당신이 어떤 동의도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기기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제조사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구매 후에 구매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이 이런 일을 점점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5가지와 25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3,000짜리 냉장고가 실행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엔 안드로이드 같아요. 이 냉장고는 가족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설계됐고 다른 저장 기능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 목록 같은 것과 몇 가지 다른 기능들입니다. 엉터리 스마트 기능 같은 것들이죠. 맞죠? 그런 것만으로는 $3,000를 청구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추가 기능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살 때 바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 냉장고를 산 지 1년이나 2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이제 와서 추가 기능이 들어오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넌 그냥 소비하고 그걸 존나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나도 그 부분에 좀 짜증이 나요. 심지어 나는 그 냉장고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아니요. 좀 더 최근이었나 아니면 더 예전이었나 소니도 그런 일에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니의 엑스페리아 기기, 특히 휴대폰에서 말이죠. 그들은 고가의 휴대폰을 팔고 있는데 하이엔드이긴 하지만 그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그 휴대폰을 케이블로 알파 카메라에 연결해서 그 휴대폰을 카메라의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화면은 색상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꽤 괜찮고 카메라의 기본으로 달린 화면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그게 바로 그 기기를 사는 동기 중 하나였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소니폰이란 이유만으로 엑스페리아 기기에 돈을 더 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특정 사용 사례 때문에 그걸 샀던 거예요. 그런데 소니가 나와서 있잖아요. 우리 소니폰에서 이 기능을 쓰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구독제로 바뀌면서
기존 사용자들은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됐어요. 사용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일도 역시 구매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능 때문에 이 폰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싼 기기에 구독이 붙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기존에 쓰던 폰을 계속 쓰면서 모니터 플러스를 연결해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 후에 구매 조건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구글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면서요. 악성 코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자가 직접 허가하지 않은 앱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일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성, 그 외의 민감한 정보들도 구글에 제공해야 하죠. 왜냐하면 구글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야 구글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서명을 해주고 여러분이 사용자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실제로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이걸 삭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OT 업데이트 서비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킹에도요. 하지만 솔직히 구매 후에 구매 조건을 바꾸는 회사야말로 저한테는 완전한 악질적인 익스플로이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제 쪽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설정이요.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주면 우리가 스팸을 보내겠다는 거죠. 저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호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폴더블 기기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작은 보호용, 그러니까 스크린이나 스크린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걸 절대 떼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삼성 폴더블 기기를 썼었는데 그 제품과 그들의 보증 정책에서는 만약에 첫 번째로 직접 스크린 프로텍터를 떼어내면 안 되고 만약 스크린 프로텍터가 저절로 벗겨지기 시작해서 상태가 매우 나빠졌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걸 방치하면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적어도요. 삼성은 스크린 프로텍터를 한번 무료로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보증기간 내라면 교체해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다면 모토로라 제품도 스크린 프로텍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이 부분, 즉 주름이 있는 곳에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약간 들뜨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폴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저도 제 폴드에서 똑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삼성에서는 그걸 무료로 교체해 줬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줬으니 꽤 괜찮았죠? 하지만 아무리 벗겨진다고 해도 직접 그걸 떼어내면 안 됩니다. 당신의 레이저를 보호하세요. 휴대폰을 닫기 전에 항상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건 전형적인 폴더블 폰 주의사항들이에요. 이 폰은 디스플레이가 고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날카로운 물건은 물론 손톱처럼 뭉툭한 물건으로도 쉽게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톱으로 세게 누른다면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카드 같은 걸 폰을 접을 때 사이에 넣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행동은 디스플레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또한 방수에 관해서는 이 폰은 완전 방수는 아니지만 최대 1.5m 깊이의 물에 30분까지 잠길 수 있는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물을 튀기거나 샤워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스노클링 같은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 기능은 깨끗한 물이나 순수한 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소금물이면 네, 그건 보증이 안 됩니다. 수돗물은 괜찮지만 염소가 들어간 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폰에는 자석이 들어있으니 하드 드라이브 근처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자료나 다른 것들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심박 조율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스타일은 제스처와 버튼 중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전 제스처가 편해서 이걸로 할게요. 테마는 라이트, 다크 또는 둘 다 있는데 둘 다는 기본적으로 시간대에 따라 바뀝니다. 저는 라이트 테마로 할 거고 자녀 보호 설정도 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료됐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